타잡 7년 지금의 멕시코시티인 테노시티틀란의 거대한 신전 완공식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한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단 4일 동안 최소 2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에 달하는 포로들이 제단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분에 수십 명의 가슴이 절개되고 아직 뛰고 있는 심장이 태양을 향해 들어 올려지는 광경이 쉼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전 계단은 흘러내린 피로 검붉게 물들었고 사방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극을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 벌인 집단 광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장부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 잔혹한 기록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방정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에게 바친 것은 단순한 신앙심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인구 증가와 만성적인 자원 부족이라는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차가운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이 자리 잡았던 멕시코 계곡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호수 위의 도시였지만 실상은 생태학적 막다른 골목과 같았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대형 가축의 부재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들이 소나 돼지 혹은 양과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을 통해 효율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할 때 아즈텍인들에게 허락된 동물은 기껏해야 개나 칠면조뿐이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를 지탱할 고단위 에너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즈텍의 통치자들은 아주 기괴하고도 실용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부족한 단백질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구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을 종교라는 외피를 씌워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즈텍의 전쟁 양상은 주변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이 적을 살상하고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면 아즈텍의 전쟁인 이른바 꽃의 전쟁은 철저하게 산 사람을 생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적을 죽이는 병사보다 적을 산 채로 잡아오는 병사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포로를 몇 명 잡았느냐에 따라 병사의 계급이 결정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 신분 상승과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설계한 셈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포로들은 테노시티틀란으로 압송되어 제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에게 바치는 공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층과 주변 부족들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가스라이팅이자 공포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아즈텍의 지배층은 태양이 매일 뜨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라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세계관을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만약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실존적 공포를 주입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지배층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인신공양 퍼포먼스는 대중에게 국가의 권위가 신의 영역과 닿아 있음을 시사했고 저항 의지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동시에 이 잔혹한 의식이 공동체의 파멸을 막고 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인지부조화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신공양이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아즈텍 내부의 경제 시스템 또한 이 피해 순환에 깊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포로의 시신은 의식이 끝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지배 계급과 전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귀한 단백질원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이는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생태학적 보충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당시 아즈텍이 처한 극단적인 자원 제약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혹은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더 많은 재물을 잡기 위해서는 더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변 부족들의 원하는 극에 달했고 아즈텍이라는 제국은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투입된 마지막 연료였던 셈입니다. 15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제물로 바쳐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즈텍 문명이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자원 고갈과 체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즈텍이 스페인의 코르테스라는 외부 침략자 때문에 멸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즈텍을 무너뜨린 것은 스페인 군대의 총칼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설계한 잔혹한 생존 방정식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은 아즈텍의 피냄새 나는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외부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코르테스는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제단 위의 제물로 만들던 포식자로부터 구해줄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즈텍의 지배층은 공포통에 영원한 권력을 꿈꿨지만 그 공포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배신이라는 거대한 반작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볼 때 아즈텍의 제단은 광기 어린 종교의 현장이 아니라 당시의 지리적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인간의 처절하고도 잔혹한 생존 전략의 장이었습니다. 도덕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보면 아즈텍 문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고 그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필연적으로 붕괴한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정의로운 자의 승리가 아니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법입니다. 아즈텍은 그 과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멸망이라는 이름으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영토를 넓히거나 자원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즈텍의 전쟁인 이른바 꽃의 전쟁은 그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자원을 수확하는 거대한 사냥터와 같았습니다. 아즈텍의 병사들은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대신 적의 발뒤꿈치를 베어 무력화시킨 뒤 산채로 묶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즈텍 사회가 설계한 아주 정교한 신분 상승 인센티브 구조에 있었습니다. 아즈텍 사회에서 평민이 귀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아오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포로도 잡지 못한 병사는 평생 낮은 계급에 머물러야 했지만 4명 이상의 포로를 생포한 병사는 제규어 전사나 독수리 전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으며 국가로부터 토지와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의 성과급 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동기부여 장치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적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귀중한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즈텍이 왜 주변 부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공관계를 맺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변 부족은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인간 저장고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냥의 결과물은 수도 테노스티틀란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 신전 템플로 마요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는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층과 외교 사절들에게 자신들의 압도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전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즈텍의 황제는 대규모 인신공양 의식이 있을 때마다 주변 적대국들의 수장들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전사들이 잡아온 포로들이 어떻게 처형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저항하면 당신들의 백성도 이 제단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가장 확실한 외교적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처형 퍼포먼스는 시청각적인 압박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템플로 마요르의 가파른 계단 위에서 심장이 적출된 시신이
굴러 내려오는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한 군중은 국가의 폭력을 신성한 질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배층은 태양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가 매일 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공포 섞인 신화를 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가난과 굶주림보다 태양이 뜨지 않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과 인신공양 시스템을 묵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아즈텍의 피해 방정식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해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재물만으로도 충분했던 의식은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불만이 쌓일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져야만 했습니다. 더 큰 공포를 주어야만 더 큰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지배층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전쟁을 벌이고 더 많은 포로를 재단에 올려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즈텍 말기에는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 억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주변 부족들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이 잔혹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재단 위에서 죽어나가는 포로들은 대부분 타부족의 평민이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의식을 주관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권위를 세우는 이들은 아즈텍의 고위 귀족들이었습니다. 즉, 인신공양은 상층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층부의 생명을 자원으로 치환하는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시신 중 일부는 의례적인 식인 풍습을 통해 전사 계급에게 배분되었는데, 이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국가였던 아즈텍에서 전사들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인센티브이자 충성심을 확인하는 결속 장치였습니다. 결국 아즈텍 문명은 스스로가 만든 공포의 톱니바퀴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구를 통제하고 단백질을 보충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어느덧 주객이 전도되어 시스템 자체가 생존을 위해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변 부족들에게 아즈텍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포식자였고, 그들에게는 이 지옥 같은 생태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서양 건너편에서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천둥을 쏘는 이방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포르테스의 등장은 아즈텍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아즈텍의 제단 위에 오를 차례를 기다리던 수만 명의 포로들에게는 신이 보낸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단 수백 명의 인원으로 수십만 명의 아즈텍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그들의 무력이 아니라 아즈텍이 수백 년간 쌓아온 원한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포르테스가 테노스티틀란으로 진격할 때 그와 함께했던 수만 명의 동맹군은 아즈텍의 인신공양 시스템에 신음하던 현지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들과 이웃을 제물로 잡아가는 아즈텍이라는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아즈텍의 지배층은 공포가 영원한 복종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공포가 가장 강력한 반란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멸망의 순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즈텍 문명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피해 피라미드는 사실 매우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새로운 인간 자원이 유입되어야 했고, 이는 주변 부족들에게는 멈추지 않는 지옥과도 같은 수탈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집단은 바로 틀락스칼라입니다. 그들은 아즈텍의 강력한 포위망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페인의 코르테스를 만났을 때 보여준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결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자신들을 단백질 공급원이자 공포 정치의 소모품으로만 여기던 아즈텍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방역이었습니다. 코르테스의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의 숫자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십만 명의 전사를 보유한 아즈텍 제국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즈텍의 지배층은 한 가지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심어놓은 공포가 주변 부족들을 영원히 굴복시킬 것이라 믿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틀락스칼라를 비롯한 수많은 주변 부족들에게 스페인인은 침략자가 아니라 아즈텍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코르테스에게 길을 안내하고 수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며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아즈텍이 설계한 인신공양의 인센티브 구조가 오히려 아즈텍을 멸망시키려는 주변 부족들의 강력한 동맹 인센티브로 치환된 셈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의 함락 과정을 지켜보면 아즈텍의 전투 방식이 현대적 의미의 전쟁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즈텍의 전사들은 여전히 제단에 올릴 포로를 잡기 위해 적을 생포하려 애썼지만 스페인 군대와 그 동맹군들은 오직 승리와 섬멸을 목적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의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쪽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자원을 수집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결국 아즈텍의 전사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꽃의 전쟁이라는 규칙에 묶여 효율적인 살상 무기를 앞세운 스페인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패인은 내부적인 붕괴였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이 포위되자 아즈텍의 자랑이었던 인프라는 곧바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호수 위의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은 외부로부터의 물자와 식량 공급이 끊기자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단에 올릴 포로를 데려올 수 없게 되자 아즈텍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신의 저주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의 분노가 아니라 외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생적 경제 시스템이 멈춰버린 데서 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염병과 기아가 도시를 덮쳤고 지배 계급이 내세웠던 태양의 신화는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 콰우테모크가 항복했을 때 템플로 마요르의 제단 위에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아즈텍을 지탱해온 잔혹한 생존 방정식이 마침내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스페인인들이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신공양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성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아즈텍의 시스템 중 일부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아즈텍의 멸망은 한 문명의 소멸을 넘어 극단적인 자원 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의 거대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즈텍의 인신공양을 단순한 야만이나 광기로 치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척박한 고산지대에 분지라는 생태학적 한계, 대형 가축의 부재로 인한 만성적 단백질 부족,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통제해야 했던 지배층의 차가운 통치 전략이 빚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외피를 빌려 인간의 목숨을 경제적 자산이자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잔혹한 방정식은 한때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문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체제 유지라는 목적에만 몰입할 때 그 시스템은 반드시 외부의 충격이 아니더라도 내부의 모순에 의해 붕괴할 수밖에 없음을 아즈텍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포를 통해 유지되는 권력은 그 공포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칼날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즈텍의 지배층은 신에게 바치는 피가 제국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피는 오히려 제국을 침몰시키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즈텍의 유적을 보며 느껴야 할 것은 화려한 금장식이나 잔혹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원의 배분과 인센티브의 설계가 한 사회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통찰입니다.
아즈텍의 재단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생존과 권력의 논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단순히 야만적인 풍습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생존 방정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역사 속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과 차가운 생존의 논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